1970년 2월 6일 생인 우고는 엘살바도르 찰추아파에서 태어났습니다. 1997년 그는 공안 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관이 되었고 결혼한 후 두 자녀를 낳았다는 것 외에 그의 과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관으로 자격이 없었고 2005년 5월 21일 우고는 사기 혐의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11년 5년의 형기를 마치고 그는 찰추아파에 두 채의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하나의 집은 자신을 위한 집이었고 다른 하나의 집은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구입한 것이었죠. 우고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가족의 집을 방문했었고 또한 그는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은 우고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집과 땅을 구입했는지 항상 궁금했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때 우고는 갱단에 속해 있었고 사람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죠. 이후 주민들은 우고가 브로커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우고는 주민들에게 친절했고 심지어 그는 주민들 모두 초대하여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모든 경비는 우고가 지불했었습니다. 2012년 8월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우고는 한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두 사람은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만났고 이때 우고는 자신이 온두라스 출신이며 소녀가 좋아하는 장르인 한 레게톤 밴드의 대표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우고는 자신의 멕시코 사업체 중 한 곳에서 그 소녀를 고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고는 소녀에게 우선 멕시코로 가기 전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사주겠다고 말했고 자신을 따라오라며 소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우고는 소녀를 유인해 몹쓸 짓을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 소녀는 가출한 상태였고 얼마 전 그녀의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죠. 마침 한 경찰관은 소녀와 우고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우고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우고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풀려났습니다. 우고의 이웃이었던 다니엘라는 2018년 10월 26일 가톨릭 학교 행사에 참석했었고 다니엘라는 정오에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다니엘라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라에게는 남자친구도 없었고 가출할 동기도 전혀 없었죠. 다니엘라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나서 그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더글라스라는 남성이 미성년자 친척을 데리고 우고의 집을 찾았습니다. 더글라스가 데려온 친척은 장애가 있는 소녀였고 이미 여러 차례 더글라스에게 몹쓸 짓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더글라스가 친척 소녀를 우고의 집에 데려온 이유는 우고에게 대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그 소녀는 이러한 만행을 폭로하게 되었고 더글라스와 우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더글라스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때 우고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의대생인 알렉시스는 찰추아파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미르나는 그 지역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 상점에서 우고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고가 미르나의 상점을 방문했을 때 미르나는 우고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염병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딸의 학비를 대줄 수 없다고 우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우고는 미르나에게 알렉시스를 미국으로 밀입국시켜 좋은 일자리를 얻게 해주겠다며 $7,000를 요구하게 됩니다. 마침 알렉시스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미르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거금 $7,000를 마련했습니다. 2021년 5월 7일 알렉시스가 떠난 지 몇 시간 후 우고는 미르나에게 찾아가 밀입국 경로가 차단되었고 알렉시스가 납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고는 납치범들이 알렉시스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고 있다면서 알렉시스를 데려올 테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이때 알렉시스의 언니인 제클린은 집에 남아 있었고 어머니인 미르나는 우고에게 함께 가자고 재촉해 그렇게 두 사람은 알렉시스를 찾으러 출발했습니다. 우고는 미르나에게 우선 집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야 한다며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고 우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르나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르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어머니와 알렉시스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클린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클린은 우고의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고의 집으로 가보기로 결정합니다. 제클린은 우고의 집에 도착한 후 문을 두드렸고 이때 우고가 문을 열었는데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클린은 비명을 지르며 즉시 도망쳤고 우고는 파이프를 들고 그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고는 그녀를 따라잡았고 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쳐 제클린 역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고는 그녀를 끌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죠. 다행히 이웃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한 후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우고의 집 입구에서 혈흔을 발견했고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미르나와 제클린의 시신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경찰은 차고에서 손목에 상처를 입은 남성을 발견했는데 그는 우고였고 살자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우고는 즉시 체포되었고 이어 우고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안뜰에서 땅을 판 흔적을 발견했고 그곳을 파헤쳐 보니 시신 두 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신은 알렉시스와 우고의 형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우고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군의 도움을 받아 우고의 집을 봉쇄하고 우고의 집과 마당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사탕수수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굴이 진행되는 동안 우고는 11명의 공범의 이름을 알려주었죠. 그들 중에는 앞서 언급한 더글라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후안 프란시스코 자르세녀, 후안 알베르토 고체스 에스코바르, 호세 에르네스토 시구엔자 마르티네스, 헨리 아니발 올리바레스 페르도모, 넬슨 로베르토 올리바레스 페르도모, 로레나 페트리샤 미란다 바스케스, 에르네스토 엔리케 라미레스 알바레, 신디 가브리엘라 멘도사 고도이, 잉그리드 엘리자베스 라모스 모란, 라울 리산드로 퀴뇨네스 멜까르, 도주 중인 라울을 제외하고 그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과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체포된 후 우고는 진술을 번복해 그들이 주범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고는 미르나와 제클린을 제외하고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였죠. 자신은 그들에게 협박을 받아 자신의 집을 빌려주었고 마당을 매장지로 사용하도록 협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고는 경찰의 발굴을 돕고 직접 매장지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공범인 헨리를 가리키며 그가 8개월 전 36세 여성과 그녀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몹쓸 짓을 한 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굴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8개의 구덩이를 발견했고 시신 14구를 수습했는데 대부분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유골 대부분은 다른 유골과 섞여 있어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월 11일 경찰은 6개의 구덩이를 더 발견했고 또한 우물과 정화조에서도 유해가 발견되었죠. 수사관들이 모든 발굴을 마쳤을 때 언론은 피해자가 최대 4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과장된 보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의 법의학 수사관은 시신의 수를 30명대로 밝혔고 결국 그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대중으로부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죠. 결국 경찰은 39에서 49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발견된 유품들을 실종자 가족들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전시하기도 했지만 끝내 일부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우고의 만행이 알려지자 실종자 가족들은 혹시나 싶어 실종된 가족의 사진을 들고 현장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시신들 중에는 가족 전체도 있었습니다. 가족 중 첫 번째로 살해된 사람은 다니아라는 여성이었는데 우고는 택시 운전사인 에르네스토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우고는 2020년 말쯤 에르네스토를 만났고 에르네스토는 우고에게 다니아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고는 에르네스토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집을 빌려주었고 음식을 사고 집에 돌아오니 다니아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아 가족의 다른 구성원은
패트리샤와 2명의 자녀였고, 패트리샤의 남편은 전직 군인이었던 호세였습니다. 호세는 패트리샤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그는 패트리샤와 아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고는 호세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집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고는 공범들이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내어주었다고 주장했죠. 또 다른 피해자는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는 소녀였는데, 우고와 헨리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2021년 3월 28일, 우고는 그 소녀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준비되었다면서 헨리와 상담해 보라고 알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헨리와 단둘이 우고의 집으로 들어갔고, 우고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25분 후 우고는 비명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헨리가 다리미로 그 소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7세의 넬슨은 치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20년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환자를 넬슨이 데려왔고, 그때 넬슨은 그 여성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우고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고는 자신의 집을 빌려주었고, 그때 넬슨이 그 여성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레나는 우고의 동생을 제거하기 위해 $300를 지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잉그리드는 우고에게 고작 $40를 지불하고 자신의 동생을 제거해달라며 우고에게 사주했습니다. 우고는 어느 순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자신의 만행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고는 거의 10년 전부터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미립국 시켜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보통 공범 중 2~3명이 자신과 함께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몹쓸 짓을 한 후 살해했다고 고백하였죠. 앞서 언급한 다니엘라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은 다니엘라가 우고 아내의 집에 묻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에게 말했고, 2022년 1월 10일 경찰은 우고의 아내의 집으로 달려가 다시 한번 광범위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고의 막내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마당을 파헤치는지 물었고, 결국 어머니는 수영장을 짓고 있다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한 달 동안 발굴했지만 어떠한 유해도 발견되지 않았고, 다니엘라 역시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고는 미르나와 제클린을 살해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우고는 법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재판은 2022년 3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우고에게 100년형을 구형했으나 2022년 6월 10일 우고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징역 7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우고는 더글라스의 친척을 강간한 혐의로 18년이 추가돼 그는 최종적으로 8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글라스 역시 우고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그는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글라스의 형량이 더 긴 이유는 상습적으로 친척을 강간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4월 26일 라울을 제외한 우고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우고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했고, 결국 공범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2023년 9월 18일 재심에서 9명 중 6명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호세는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10년, 헨리는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90년, 로레나는 사주한 혐의로 징역 30년, 후안 프란시스코와 에리네스토 그리고 신디는 각각 한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넬슨과 후안 알베르토 그리고 잉그리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울은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루즈는 1995년 5월 17일 2명의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루즈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문협착증으로 거의 죽을 뻔했었죠. 결국 태어난 지 45일 만에 그녀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루즈는 발레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무용수가 되려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후 순탄하게 자란 루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때 그녀는 범죄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루즈는 마리아노 갈베스 대학 법학과에 입학해 범죄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2017년 8월, 루즈는 오빠의 25번째 생일을 맞아 오토바이를 선물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오토바이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근무 중이던 판매원은 당시 20세의 라파엘이었습니다. 루즈와 어머니는 그날 오토바이를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라파엘에게 전화번호를 남기고 그의 명함을 챙긴 후 그렇게 매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파엘은 루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오토바이에 대해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즈도 라파엘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게 됩니다. 데이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국 루즈와 라파엘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하고 싶었지만 양측 부모님들은 그들이 서두르는 것에 반대했었죠.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만난 지 불과 몇 달 만인 2017년 12월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루즈에게 끔찍한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루즈는 임신했고 아직 대학 학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했고 2018년 12월 말 루즈의 아버지인 바이런은 라파엘이 딸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이런이 사위에게 왜 그랬냐고 묻자 라파엘은 그 부분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3월 부부의 딸이 태어났는데 이 시기 라파엘은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라파엘은 다른 직장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죠. 결국 부부는 재정 상황 때문에 라파엘의 본가로 이사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후 루즈의 어머니인 에이다는 딸을 만나기 위해 사돈댁으로 향했고 그때 그녀는 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라파엘의 집안은 매우 가난한 상태였으며 부부는 거리에서 살지 않았을 뿐 노숙자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라파엘의 부모님은 며느리인 루즈에게 하루에 한 끼만 주었고 그래서 루즈는 바짝 말라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라파엘의 남동생도 루즈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루즈를 모욕하고 무력까지 행사했었죠. 그는 종종 루즈에게 젖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라파엘은 동생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이다는 루즈에게 즉시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했고 루즈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파엘은 여러 차례 장인 장모님 집을 찾아가 루즈와 함께 살고 싶다며 간청하고 또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즈는 이때 두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선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아이의 양육을 위해 취직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라파엘은 그 조건에 흔쾌히 동의했었죠. 라파엘이 취직하고 부부가 함께 살 임대주택을 계약한 후 루즈는 다시 라파엘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 루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죠. 2020년 8월 루즈는 마침내 대학을 졸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검찰청 산하 믹스코에 위치한 아동범죄 전문 수사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부의 재정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고 라파엘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보기에만 라파엘이 변한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파엘은 매우 게을러 거의 일하지 않았으며 루즈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 최소한의 일만 이어가고 있었죠. 라파엘은 루즈가 가족을 위해 번 돈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데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라파엘은 루즈를 끊임없이 통제하고 병적인 질투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즈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심지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 먹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루즈가 걸어서 출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라파엘은 허락하지 않았고 매일 루즈를 직장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또한 루즈의 휴대폰을 매일 뒤져 그녀의 통화 내용 및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었고 SNS 계정을 만드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라파엘은 자신의 행동이 정상이라며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이웃들은 끊임없이 루즈의 비명 소리를 들었었고 종종 루즈의 얼굴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기도 했었죠. 사실 루즈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여러 차례 친정으로 도망쳤지만 그때마다 라파엘이 찾아와 빌고 빌어서 루즈는 라파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곤 했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로즈는 라파엘에게 또다시 구타당한 후 친정으로 돌아갔고, 로즈가 도착했을 때 손이 부러져서 제대로 주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오빠가 대신 주차해야 했었죠. 약 일주일 후인 12월 17일, 라파엘은 또다시 찾아와 변화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다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로즈의 부모님은 이제 라파엘을 믿지 않았지만, 불행히도 로즈는 다시 한번 그를 믿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라파엘의 말은 거짓이었고, 이번에도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여전히 라파엘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로즈의 월급을 훔쳐 친구들과 함께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8일, 로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에게 분유 한 병도 살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딸에게 내일 집으로 오라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로즈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는 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유가 필요하다는 딸은 찾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어머니는 걱정하기 시작했죠. 오후 10시경 마침내 로즈에게 답장이 왔지만, 어머니는 그 문자 메시지가 로즈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즈의 오빠 역시 그 문자를 보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죠. 평소 로즈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는데 하트 이모티콘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인 1월 20일, 로즈의 어머니는 딸이 걱정되어 딸의 근무지로 향했는데, 놀랍게도 로즈는 결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라파엘은 로즈의 어머니가 찾아오기도 전에 이미 아내의 직장을 찾아 그녀가 실종되었다며 다녀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딸의 직장을 나온 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딸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죠. 즉시 경찰은 로즈의 실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로즈의 배경을 조사해보니, 로즈에게 적이 있었다면 남편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이었고,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으며, 로즈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도 라파엘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라파엘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라파엘은 아내의 실종에 대해 전혀 연루되지 않았으며, 자신도 아내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고 주장했죠. 그가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 다른 경찰관들은 수색과 탐문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찾은 로즈의 마지막 모습은 직장 앞 CCTV 영상이었습니다. 1월 19일 오후 3시 34분, 라파엘은 로즈를 직장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로즈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오후 4시 7분, 로즈는 사무실에서 나와 라파엘을 기다렸고, 4시 15분, 로즈는 남편이 몰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후 4시 54분, 부부의 차량은 부부의 집 근처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찰이 발견한 로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탐문에 나섰는데, 부부의 이웃 주민들은 라파엘이 끊임없이 로즈에게 소리 질렀고, 그가 무력도 행사했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로즈가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인근 숲과 배수로 등에서 샅샅이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1월 22일 하수구가 막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지역 공무원들은 그 하수구로 향했습니다. 그 하수구 뚜껑을 걷어내자 비닐에 쌓여 있는 검은색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불에 탄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심한 화상과 부패로 인해 처음 경찰관들은 시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하수구는 로즈의 근무지와 그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그 시신이 로즈일 것이라고 추측했고, 로즈의 부모님에게 확인을 요청했는데, 로즈의 어머니는 그 시신을 보고 자신의 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로즈가 발견된 곳은 CCTV가 없었고, 가로등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목격자 또한 없었습니다. 로즈의 신체 80%가 3도 화상을 입었고,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들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로즈의 지인들과 가족들 모두 라파엘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경찰 역시 라파엘을 용의자로 보았기 때문에 즉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라파엘의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경찰은 벽에서 혈흔을 발견했고, 바닥에서는 그을린 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부부의 차도 조사했는데 트렁크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라파엘은 최근 매트리스를 구입했는데 그 매트리스 포장 비닐이 로즈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비닐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 로즈는 밧줄에도 묶여 있었는데 동일한 밧줄이 부부의 집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들이 라파엘이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죠. 1월 23일 라파엘은 로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만행은 과테말라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고 1월 31일 수백 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정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라파엘은 증거 앞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 1월 19일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 주었으며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와 다툼이 있었고 아내가 홧김에 결국 집을 나갔는데 이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의 입에서 자백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사건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1월 19일 밤 두 사람은 다투고 말았는데 결국 라파엘은 또다시 아내에게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때 이웃들은 로즈의 비명소리를 녹음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 중 누구도 신고하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마도 로즈는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어 라파엘은 교살로 로즈의 숨을 끊었고 그런 다음 그는 로즈를 뒷마당으로 끌고 가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라파엘은 로즈의 뼈만 남기고 싶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연기와 악취가 났었기 때문에 이웃들이 알아차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웃들이 신고하기 전에 서둘러 불을 껐습니다. 이어 그는 매트리스 포장 비닐에 로즈를 감싼 후 차량 트렁크에 실었고 정처 없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라파엘은 돌아다니며 시신을 유기할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마침 로즈의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수구를 발견합니다. 그곳엔 가로등도 없고 CCTV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라파엘이 그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라파엘은 자신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로즈의 직장까지 찾아가 그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 번 지연되었고 심지어 변호사는 라파엘이 전염병에 감염되었다며 재판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라파엘이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면서 재판 전 라파엘의 구금을 가택연금으로 바꾸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7월 26일 마침내 재판이 시작되었고 재판 중 라파엘과 유가족이 서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칸막이가 설치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고 두 가지 세부 정보가 더 제출되었습니다. 로즈가 사망한 후에도 누군가 그녀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녀의 부모님을 포함해 일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경찰이 라파엘의 휴대폰 위치와 로즈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보니 두 휴대폰 신호 모두 정확히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이 체포되었을 당시 그의 몸에는 상처들이 남아 있었는데 아마도 로즈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생긴 상처들로 보았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까지 라파엘은 사죄하는 대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이웃들이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증거들은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2022년 10월 11일 라파엘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이러한 판결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로즈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했고 교육부가 로즈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1월 4일 라파엘은 자신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 직전 그의 변호사는 사임했습니다. 2023년 2월 10일 로즈를 기리는 기념비가 공개되었고 4월 10일 라파엘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로즈의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했을 당시 3살이었고 현재는 로즈의 부모님이 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손녀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카를라는 1992년 10월 3일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서 5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도왔고
학교에서는 친절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2003년 8월, 카를라의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모두 라파스로 이사했습니다. 불행히도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어머니는 병에 걸렸고 결국 장녀인 카를라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한 후 그녀는 회계학을 공부했고 이후 회계사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헤수스는 1992년 7월 29일생으로 카를라와 동갑이고 그는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헤수스의 아버지 또한 2003년 8월 색전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헤수스에게는 3명의 누나가 있었음에도 카를라와 마찬가지로 가장의 역할을 맡아야 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자라온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에 금세 친해진 후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두 사람은 각자의 가족과 함께 새해를 축하했고 2018년 12월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1월 1일 두 사람은 플란타라는 나이트클럽에 도착했습니다. 헤수스의 친구가 밴드로 공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은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입장료는 40 볼리비아노에 불과해 매우 저렴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침이 되었는데도 헤수스와 카를라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두 가족은 헤수스와 카를라가 서로의 집에 있다고 판단해 각자의 집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헤수스와 카를라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동안 사귀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헤수스와 카를라를 찾아보기 위해 즉시 그 나이트클럽으로 향했습니다. 클럽 문은 닫혀 있었지만 다행히 청소 직원과 사장이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은 두 사람이 취해 있었고 아침이 되자 택시를 불러 떠났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카를라는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헤수스도 대학교에 나타나지 않아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뒤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플란타 클럽에 마지막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 사이에서 그 클럽은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란타 클럽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7번 이상 출동한 곳이었습니다. 2017년 2월 한 소녀가 클럽 직원에게 몹쓸 짓을 당했고 이후 3일 동안 클럽에 감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 클럽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고 2017년 11월 7일 결국 라파스 시청은 그 클럽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영업정지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죠. 클럽에는 CCTV 카메라가 있었지만 불행히도 모두 모형이었기 때문에 커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변 가게들도 대부분 합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는 CCTV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에 감금당했던 소녀의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헤수스와 카를라가 클럽 내부에 갇혀 있을 수 있다고 믿었고 결국 클럽 밖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1월 4일 경찰은 클럽에 급습하여 루미놀 검사를 실행하게 되었고 여러 개의 혈흔을 발견했지만 헤수스와 카를라의 혈흔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클럽 전체를 구석구석 수색했지만 헤수스와 카를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월 5일 소방관들과 경찰은 클럽 주변의 협곡과 계곡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처음으로 돌아가 그날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1월 16일 경찰은 32세의 이스라엘이라는 남성을 체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4명의 남매가 있었지만 2018년까지 9명만 살아 있었습니다. 종종 그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고 항상 마지막은 소란으로 끝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누군가를 폭행했었고 그들은 이웃들을 위협하고 협박했었기 때문에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무서워하거나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스라엘은 헤수스와 카를라와 같은 시간에 플란타 클럽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클럽에는
그의 여동생인 미카엘라와 남동생 엘리엇,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에스테파니아와 여동생인 미카엘라의 남편인 렌조도 함께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클럽에서 헤수스와 카를라를 보지 못했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고 따라서 그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헤수스와 카를라가 택시 기사와 이야기할 때 3명의 남자가 그들의 뒤에 있었고 그들 중 1명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카를라와 헤수스는 그 3명의 남성과 함께 택시에 올랐고 나머지 2명은 엘리엇과 렌조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경찰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날 헤수스와 카를라를 만났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 클럽에서 헤수스와 카를라를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아침이 되자 자신의 집으로 2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한 후 함께 술을 마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 헤수스와 카를라가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신문하는 동안 일부 경찰관들은 여전히 헤수스와 카를라를 찾기 위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월 19일, 경찰은 도시 외곽의 강변에서 2개의 황마 자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황마 자루를 열었고 헤수스와 카를라의 시신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2 사람 모두 태아 자세로 발견되었고 손과 발목은 철사로 묶여 있었습니다. 검시관은 2 사람 모두 둔기로 맞아 두개골이 손상되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를라는 목에 벨트를 두르고 있었고 헤수스도 목에 철사를 두르고 있었는데 검시관은 2 사람이 목이 졸린 것이 아니라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범인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2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개의 구타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둔기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했습니다. 헤수스의 사망 시각은 1월 4일로 추정되었지만 카를라의 사망 추정 시각은 대략 일주일 후인 1월 11일쯤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카를라의 몸에는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볼리비아 대중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2018년 볼리비아 뉴스에서 가장 큰 뉴스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건을 언급했고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고 알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구금된 상태에서도 이 사건과 연루된 사실을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당일 미카엘라와 렌조를 체포했지만 엘리엇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그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전역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TV를 통해 그의 얼굴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엘리엇이 여자친구인 프리실라와 함께 브라질로 도주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그는 인터폴의 적색 수배범으로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은 이스라엘에게 강도 높게 신문을 이어갔고 마침내 그는 일부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엘리엇이 주동자라고 진술했고 미카엘라도 비슷하게 진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아내인 에스테파니아도 체포되었습니다. 1월 23일 엘리엇의 여자친구인 프리실라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볼리비아 영사관에 찾아왔습니다. 볼리비아로 송환된 후 프리실라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을 보고 당황했고 체포되었을 때 다시 한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프리실라는 엘리엇과 브라질로 도피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엘리엇이 브라질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함께 브라질로 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파울루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엘리엇은 먹을 것을 사오겠다면서 프리실라에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엘리엇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리실라는 임신 7개월이었고 낯선 도시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결국 영사관까지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프리실라는 영사관에서 엘리엇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을 볼리비아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실라는 나중에 이 사건과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풀려나게 되었고
그녀는 언론을 통해 엘리엇에게 자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1월 25일, 엘리엇은 고향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했고 경찰은 즉시 엘리엇의 위치를 추적해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머리를 밀고 있었고 볼리비아로 송환되었습니다. 엘리엇은 가족들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자신은 그저 브라질로 돈을 벌러 갔을 뿐인데 그 사이 가족들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 법의학적 증거, 부검 보고서, CCTV 영상을 토대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1월 1일 새벽 2시에 헤수스와 카를라는 플란타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6시까지 클럽의 테이블은 꽉 차 있었고 두 사람은 여전히 빈 테이블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일행 쪽에 빈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합석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일행은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헤수스와 카를라는 합석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부터 엘리엇은 카를라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까지 약 1시간 동안 그들 모두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집에 갈 준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커플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택시를 타고 가게에 들러 술과 음료수를 구입한 뒤 집에 도착하여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은 술에 취해 잠들었고 카를라 역시 술에 취해 잠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엘리엇은 헤수스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헤수스는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자 자신을 조롱하던 엘리엇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아내는 이스라엘을 깨우며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말리지 않고 엘리엇과 함께 헤수스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렌조 역시 엘리엇을 도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헤수스를 제압한 후 은행카드를 내놓으라고 위협했고 헤수스는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카엘라와 에스테파니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ATM 기계에 도착한 후 헤수스의 돈을 인출하려 했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헤수스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려 했으나 이미 헤수스는 의식이 거의 없어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렌조는 헤수스를 방에 가두었고 엘리엇은 카를라에게 몹쓸 짓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스라엘과 렌조도 합류해 계속해서 몹쓸 짓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헤수스는 어느 정도 회복했고 카를라를 보호하기 위해 세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집안에는 다양한 건설용 도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누군가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헤수스의 머리를 내리쳤고 치명상을 입은 헤수스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파이프를 든 사람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살해되는 장면을 모두 목격한 카를라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카를라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후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히게 되었고 이때 카를라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카를라 역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카엘라와 에스테파니아는 집안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미카엘라와 에스테파니아는 깨끗이 청소했을 뿐만 아니라 새 카펫으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엘리엇은 만약 누군가가 목격한다면 일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시신이 발견된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밤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고 헤수스와 카를라를 넣은 각각 자루를 강으로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물이 불었다고 생각했고 헤수스와 카를라를 넣은 자루가 강물에 떠내려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루는 강변으로 던져졌고 다행히 떠내려가지 않아 두 사람이 발견된 것이었죠. 카를라는 자루가 던져졌을 때 또다시 머리를 부딪혔고 그녀는 자루 속에서 4일에서 7일 동안 간신히 숨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자루를 더 빨리 발견했다면 아마도 카를라는 생존했을 것입니다. 이후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갔지만 엘리엇만 불안해서였는지 브라질로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2월 15일 경찰은 모든 관련자들을 데리고 플란타 클럽에서부터
강의 시신을 유기하는 순간까지 현장 검증을 이어갔습니다. 현장 검증은 2일 동안 진행되었고 기자의 질문에 이스라엘은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인 2019년 1월 10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찰은 48명의 증인과 86개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엘리엇은 경찰의 고문을 받아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한 자신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이스라엘과 렌조 그리고 엘리엇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렌조의 아내인 미카엘라와 이스라엘의 아내인 에스테파니아는 공범으로 적용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리실라도 재판을 받았고 엘리엇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유가족 모두 판결에 만족했고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사형 또는 종신형이 없으며 최대 형량이 30년이기 때문입니다. 리발도는 1968년 11월 30일 칠레 리마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0명의 남매들 중 한 명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공부의 소질을 보였고 이후 그는 순조롭게 발파라조 지역대학에서 컴퓨터 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2009년 리발도는 대학에서 23살의 요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나의 삶은 순탄치 않았었죠. 그녀는 겨우 15살에 학업을 마치고 결혼한 후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그녀는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교수였던 리발도를 만난 것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리발도와 요한나는 비밀리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리발도는 요한나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들처럼 돌봐주기도 했었죠. 2009년 12월 마침내 두 사람은 자신들의 관계를 공개했고 18살의 나이 차이와 교사와 학생이라는 사실에도 두 사람은 떳떳하게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하였죠. 리발도는 곧 땅을 구입해 형의 도움을 받아 요한나와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에 딸을 낳았고 2014년 11월 15일에 결혼하여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요한나는 구급대원으로 공부하는 동안 37살의 구급대원이었던 프란시스코를 만나게 되었죠. 2010년 프란시스코는 구급대원 여성과 사귀기 시작했고 2011년 그는 그녀와 함께 살 집에 대해 계획을 세우던 중 결국 뜻이 맞지 않아 그녀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프란시스코는 그녀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었죠. 2013년이 되었고 이때 프란시스코는 또 다른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 이유 없이 프란시스코는 약혼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약혼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나중에 약혼녀가 고소를 취하해 그는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요한나는 결혼 후 리발도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부부는 이러한 문제로 점차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마다 리발도는 집을 나가 자신과 요한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곤 했었습니다. 요한나가 프란시스코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리발도와 요한나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기 시작했죠. 리발도는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아내와의 문제가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언제나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나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발도에게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으며 점차 리발도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분을 못 이겨 프란시스코와의 관계를 모두 폭로해 버리고 말았죠. 그럼에도 리발도는 자녀들을 위해 꾹 참고 그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시기 프란시스코는 요한나의 전화기에서 리발도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이때 그는 자신이 불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프란시스코는 결국 요한나에게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나는 프란시스코를 선택하고 말았죠. 그녀는 프란시스코에게 맞은 것을 리발도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했고 리발도는 이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결국 요한나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죠. 그러나 경찰은 리발도의 신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0대 후반 교수가
거의 20살 연하인 아내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경찰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발도는 요한나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때 요한나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리발도는 법원에 요한나가 어머니로서 자격이 부적절하다며 딸의 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의 줄다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요한나는 리발도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리발도가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후에도 계속해서 요한나는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심지어 리발도가 지은 집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리발도가 대학교에 출근해 주차 중이었을 때 요한나가 그의 차에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리발도는 딸과 함께 부모님 집에 도착해 대학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자신의 딸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리발도의 동생과 부모님은 리발도의 뜻대로 그의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리발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리발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음성 메일로 연결되었습니다. 리발도는 평소 절대 전화기를 끄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었죠. 가족들은 리발도를 기다리다 결국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인 8월 11일 오전 9시 리발도는 여전히 딸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화기도 여전히 꺼져 있는 상태였었죠. 결국 가족들은 리발도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의 차는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집 열쇠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발도가 딸을 데려다 줄 때 입었던 재킷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상하고 이상했지만 그들을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주방 바닥에 깨진 유리잔이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가족들은 리발도의 침실로 향했는데 눈에 띄는 혈흔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우선 경찰은 리발도의 친척들과 대학 동료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이어나갔지만 그들 누구도 리발도를 보거나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요한나에게까지 찾아가게 되었죠. 그녀는 리발도의 실종에 대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와 헤어진 후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요한나는 리발도의 집으로 향했죠. 그때 리발도의 동생이 리발도의 집에 있었고 요한나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여전히 자신의 남편은 리발도라며 따라서 이 집은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요한나는 아직 이혼을 마무리 짓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까지 리발도가 자신의 남편이라며 리발도의 차 열쇠까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리발도의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요한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자신이 용의자로 몰리고 있는 것을 눈치챈 요한나는 리발도를 찾아달라며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고 여러 차례 TV 인터뷰도 이어가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나는 리발도를 찾아달라며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그러나 그녀가 직접 수색에 참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8월 15일 관광객으로 가득 찬 보트가 발파라조의 한 부두에서 투어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가이드는 갑자기 사지와 머리가 없이 바다에 떠 있는 몸통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그 몸통을 회수했고 처음에 그들은 리발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모든 선박에 승객 및 승무원 명단을 확보하여 실종된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고 동시에 부두 근처에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근 해변을 순찰하여 나머지 신체 부위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나머지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실종자 또한 없었습니다. 몸통은 30세에서 50세 남성으로 보았고 절단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을 더욱 힘들게 만든 점은 그 몸통에 문신이나 흉터 같은 특이점이 없어 신원을 식별하기가 힘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반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일부 사람들은 리발도를 떠올렸고 자연스럽게 경찰은 리발도의 유가족과 DNA를 비교하게 되었죠. 8월 20일 그 몸통은 리발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발도의 신원 확인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후 요한나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 리발도의 집과 기타 부동산에 대해 물었고 이제 리발도가 죽었으니 자신에게 부동산이 넘어오는지 물었습니다. 동시에 2명의 목격자가
경찰서로 찾아와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밤낚시를 하기 위해 배를 몰았는데 그들의 배는 예상보다 멀리 바다로 떠내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그들은 인근 해변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았고 즉시 그곳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불을 피우고 있던 남성을 보았죠. 두 사람은 그 남성에게 길을 물어보려 했는데 그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성은 그들에게 여기는 낚시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불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파란색 차를 보았고 그 차 안에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대략 30세 정도였는데 두 사람은 TV를 통해 그 여성을 보았었다고 말했죠. 그 여성은 TV에서 니발도를 찾고 있던 바로 요한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닥불에 있던 남성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8월 22일 경찰은 불을 피운 곳으로 향했고 그곳은 매우 외딴 곳이었는데 불에 탄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니발도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요한나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같이 있던 남성은 프란시스코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니발도의 은행 계좌를 살펴보았는데 그가 실종된 후 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돈이 인출된 곳 CCTV를 살펴보았고 8월 11일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주유소 ATM 기계에서 니발도의 카드로 돈을 인출했고 그 남성은 프란시스코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요한나와 프란시스코는 니발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자백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요한나는 프란시스코에게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프란시스코가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매우 통제적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했으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나는 프란시스코가 니발도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고 그가 질투심을 해소하기 위해 니발도를 제거할 계획을 꾸준히 세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나는 프란시스코가 8월 10일 온라인으로 클로나제팜 30알을 구입해 가루로 으깨 음료수에 탄 다음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코는 요한나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말고 그 음료수를 니발도가 마실 수 있게 전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요한나는 그 음료수를 들고 니발도의 집으로 향했고 이때 니발도는 요한나가 사과하러 온 줄 알고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니발도는 요한나와 단둘이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고 그래서 자신의 딸을 부모님 집에 맡겼습니다. 니발도의 부모님은 그가 요한나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 니발도는 부모님에게 대학 동료들을 만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니발도는 요한나가 건넨 음료수를 마셨고 그때까지 요한나는 그 음료수에 클로나제팜이 들어있는지 몰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발도가 의식을 잃은 후 요한나는 니발도의 사진 2장을 찍어 프란시스코에게 전송했고 사진을 받은 프란시스코가 곧 니발도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프란시스코가 흉기를 들고 니발도의 침실로 걸어가는 동안 요한나는 거실에서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참 후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난 프란시스코는 그를 절단했다고 말했고 요한나에게 장갑 한 켤레를 건네주며 현장을 청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장을 청소한 후 니발도의 유해를 차에 싣고 상반신은 바다에 던졌으며 나머지 부위는 불을 피워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나의 주장이었고 이제 프란시스코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요한나가 매우 거칠고 무서운 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요한나가 자신에게 니발도를 제거하고 싶다고 말했고 니발도를 살해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는 처음에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요한나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클로나제팜을 자신이 구입한 것이 맞지만 모두 요한나의 지시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요한나와 함께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요한나가 이혼 문제와 딸 문제에 대해 니발도와 의논해야겠다며 니발도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때 요한나는 프란시스코에게 문자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알렸습니다. 이후 요한나에게 문자가 왔는데 의식이 없는 니발도의 사진 2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프란시스코에게
당장 니발도의 집으로 오라고 지시했죠. 그가 니발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요한나는 미친 듯 행복한 모습을 보였고 니발도를 절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그의 자백은 요한나의 자백과 일치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5월 16일 재판부는 요한나를 주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니발도가 의식을 잃었을 때 요한나가 2장의 사진을 찍었고 그때 프란시스코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요한나가 니발도에게 해왔던 만행도 수사를 통해 모두 밝혀진 상태였죠. 또한 가족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돼 결국 요한나는 40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란시스코는 20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판결에 항소했지만 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와 요한나는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수감된 지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후 요한나는 교도소에서 새로운 남친을 만났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는 옥중에서 며칠 동안 단식 투쟁을 이어갔고 다양한 인권기관과 법원에 편지를 보내 형량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시신을 훼손했을 뿐인데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2007년 1월 10일 수요일 루실라는 오후 5시에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식사한 뒤 오후 9시 절친이자 룸메이트인 솔란지의 사촌언니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솔란지는 사촌언니의 생일을 축하하러 오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러나 무슨 일인지 그녀는 오후 10시 30분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루실라는 이날 낮 동안 솔란지와 연락되지 않았고 사촌언니 생일 파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실라는 오후 10시 45분 솔란지의 남자친구인 산티아고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산티아고는 즉시 여자친구인 솔란지의 집으로 향했죠. 오후 11시경 산티아고와 솔란지의 사촌언니 그리고 루실라는 솔란지와 루실라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산티아고는 여자친구가 걱정되었지만 루실라가 왜 그렇게 당황하고 초조해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루실라는 두려워서 집에 갈 엄두가 안 난다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루실라와 솔란지가 거주하는 집은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은 복층이며 아래층은 거실과 주방 욕실이 있고 위층은 침실로 사용합니다. 두 사람은 침대 2개로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루실라가 열쇠로 문을 열자마자 세 사람은 위층 침실에서 알람 시계가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루실라는 집에 들어간 후 위층 침실로 올라가길 꺼려했고 솔란지의 사촌언니와 함께 아래층에 남아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여자친구를 찾아보기 위해 즉시 2층 침실로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솔란지는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침대 옆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솔란지의 등에는 커다란 혈흔이 남아 있었고 침대 옆도 혈흔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조심스럽게 솔란지의 손을 만졌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차가운 상태였습니다. 산티아고는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아래층을 향해 솔란지가 죽은 것 같다고 소리쳤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산티아고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뒤 즉시 와달라고 부탁했고 이어 경찰에 신고 전화도 걸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조사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과 창문은 손상되지 않았고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위층 침실은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날 베란다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지만 창틀에 빗물이나 신발 자국 등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솔란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그녀의 왼쪽 허벅지 아래에서 라이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솔란지의 휴대폰이 충전 중이었고 그녀의 차는 평소처럼 집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옷장이나 서랍 등을 뒤진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루실라는 경찰에게 귀중품과 소지품 등 도난당한 물건은 없다고 알렸습니다. 솔란지는 왼쪽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역시 범인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솔란지가 입고 있던 옷에서 타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출혈성 쇼크였으며 출혈량은 약 1리터로 추정됩니다. 목 앞쪽에는 4개의 자상이 남아 있었고 동시에 교살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법의학자들은 자상의 각도와 깊이 등을 통해 범인이 왼손잡이일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오른손잡이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솔란지의 입술 안팎에 가벼운 찰과상이 있는 점으로 밀어볼 때 범인이 솔란지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키려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으며 솔란지가 저항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몸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란지가 잠든 사이에 습격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범인이 솔란지를 목졸라 살해하려 했는데 힘이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인을 남성보다는 여성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법의관의 부주의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체온계를 가져오지 않아 정확한 사망 시각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법의관은 몸이 뻣뻣하고 피부가 창백한 점을 토대로 솔란지가 1월 10일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처음 법의관의 실수로 인해 다른 법의관 6명이 솔란지의 사망 추정 시간을 추론했고 그중 한 명의 법의관은 처음 법의관의 사망 추정 시간에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법의관은 1월 10일 오전 5시에서 오전 8시 사이로 보았고 나머지 부검인은 1월 10일 오전 5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추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집의 문과 창문은 파손된 흔적 없이 모두 정상이었고 도난당한 물품도 없었으며 솔란지는 성폭행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사건으로 보았고 솔란지의 사망 추정 시간을 토대로 룸메이트인 루실라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우선 루실라는 왼손잡이입니다. 1월 10일 아침까지 솔란지와 루실라는 같은 침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솔란지의 몸에서 저항은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솔란지가 잠든 사이에 루실라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루실라는 경찰 신문에서 1월 9일 밤 12시쯤 자신과 솔란지가 동시에 잠자리에 들었고 밤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루실라는 1월 10일 오전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오전 8시 35분 직장에 도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루실라는 자신이 집을 나선 오전 7시 30분까지 솔란지가 살아 있었으며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솔란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보통 오전 10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알람 시계를 오전 10시에 울리도록 설정해 놓습니다. 일어나 씻고 정리한 후 오전 10시 30분에 출근했었죠. 루실라는 자신과 솔란지가 절친이기 때문에 업무 중 틈틈이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1월 10일 솔란지는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받지 않았고 오후 2시 17분에 솔란지의 회사에 전화까지 걸었지만 그녀와 통화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루실라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그날 밤 솔란지 사촌언니의 생일 파티가 있었고 솔란지가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솔란지는 생일 파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루실라는 솔란지의 남자친구에게 알리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직원들 중 누구도 1월 10일 루실라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오후 2시 17분에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화를 건 상대방이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알렸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경찰은 루실라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고 이때 루실라는 솔란지의 시신을 보았을 때 범인이 솔란지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솔란지의 남자친구인 산티아고만 2층으로 올라갔고 솔란지의 사촌언니와 루실라는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산티아고와 사촌언니의 증언에 따르면 루실라는 위층으로 올라가 솔란지의 시신을 본 적 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교살의 흔적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루실라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산티아고 역시 루실라가 수상하다고 지목했고 그날 집 앞에서 루실라를 본 순간부터 그녀의 행동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초조한 모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루실라는 솔란지의 장례식 내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세 번째 줄에 서서 애도했습니다. 보통 가족과 친구들은 첫 번째 줄에 서 있습니다. 사촌 언니 역시 아래층에서 루실라와 함께 있었고 그녀가 솔란지의 시신을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루실라는 산티아고가 위층으로 올라간 후 이후 자신도 올라갔고 문틈 사이로 솔란지의 시신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서 보지 않았고 산티아고가 문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산티아고는 루실라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사촌 언니는 단호하게 루실라가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솔란지의 이메일을 살펴보았는데 루실라가 1월 11일 오전부터 13일 오전까지 자신의 어머니 IP 주소로 솔란지의 이메일에 여러 차례 로그인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루실라는 솔란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실라는 솔란지의 이메일로 솔란지의 친구들에게 솔란지가 살해된 사실을 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루실라는 절친인 솔란지의 죽음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에서 루실라가 굳이 솔란지의 이메일로 솔란지의 소식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또한 초안이 삭제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루실라가 범죄를 저지른 동기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루실라와 솔란지는 중학교 동창이며 오랫동안 절친으로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관심사와 취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절친이 될 수 있었죠. 솔란지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있어 그녀의 가족은 부유했지만 루실라의 집안은 매우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에 진학한 후 서로 다른 전공을 공부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솔란지는 평일에 아버지 자동차 부품 매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고 연극을 좋아했던 그녀는 여가 시간에 연극단에 들어가 연기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루실라는 예술 디자인학과를 전공했고 최근 한 스튜디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한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 집은 솔란지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사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솔란지는 청결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며 항상 제 시간에 청소하고 물건도 정리하는 성격입니다. 반대로 루실라는 쓰레기도 거의 버리지 않을 정도로 게으른 성격이었죠. 또한 루실라는 솔란지의 허락도 없이 그녀의 옷과 개인 소지품을 자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솔란지가 집에 없을 때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 솔란지의 침대에서 자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루실라는 솔란지에게 자주 사과해야 했고 솔란지는 루실라에게 주의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루실라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솔란지는 2006년 9월부터 부모님에게 몇 달 뒤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혼자 살 집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실라의 남자친구인 파블로는 사건 3주 전에 갑자기 솔란지에게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루실라가 집에 들어왔을 때 우연히 자신의 남자친구와 솔란지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루실라는 남자친구인 파블로와 격렬하게 다툰 후 헤어졌고 이후 루실라는 파블로에게 협박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오랫동안 갈등과 질투로 루실라가 솔란지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루실라는 솔란지가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그녀가 혼자 살고 싶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실라는 솔란지와 동거하는 내내 행복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블로의 사건으로 인해 솔란지에게 원한을 품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솔란지가 파블로와 강제로 키스했다며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해 화해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거 갈등과 남자 문제 외에도 두 가족의 배경 차이의 불균형도 루실라가 솔란지를 질투했었다고 믿었습니다. 루실라는 평소 열심히 일했지만 솔란지와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솔란지는 금수저였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 전혀 걱정이 없었지만 루실라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솔란지와 비슷한 삶을 살 수 없어 질투했다는 게 경찰의 추측입니다. 루실라는 경찰의 추측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용의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시 옆집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작업자들이 공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솔란지의 집 베란다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란지는 작업자 중 한 명과 잠시 대화를 나눴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 작업자는 솔란지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솔란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건 며칠 전 솔란지는 루실라에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작업자가 따라오는 것을 목격했었다고 말했고 그때 솔란지가 매우 두려워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월 10일도 옆집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들 중 누군가 베란다를 통해 들어와 솔란지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란다와 창문 등에서 작업자들의 족적이나 지문, DNA 등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솔란지는 1월 8일 오후 저녁 식사를 위해 남자친구인 산티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티아고 집에서 솔란지는 부엌 찬장을 뒤지는 바람에 가정부인 에스더와 심하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이때 가정부는 솔란지에게 독서를 퍼부었고 솔란지는 가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남자친구에게 불평했지만 산티아고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솔란지는 가정부와의 다툼을 루실라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따라서 가정부인 에스더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었죠. 조사 결과 에스더에게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솔란지의 집 주소조차 몰랐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에스더에 이어 루실라는 새로운 용의자를 추가했는데 그는 솔란지의 극단 동료인 케빈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루실라는 케빈이 솔란지를 좋아하고 있었고 솔란지는 케빈을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은 채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실라는 케빈이 솔란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가 범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빈은 경찰에 솔란지와 단지 동료였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무엇보다 그에게도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루실라에게 대인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이 검사를 통해 루실라와 솔란지의 우정과 갈등을 풀어낼 것으로 기대했었죠. 그러나 이 테스트는 강제성이 없었고 루실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루실라가 범인이라고 추측했지만 용의자로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조사를 이어나갔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찰이 절차를 위반했고 루실라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영장 신청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이후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루실라를 둘러싼 각종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실라는 여론을 피하기 위해 2009년 11월 아르헨티나를 떠나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2011년 초 검찰은 루실라를 솔란지 살해 혐의로 기소하고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은 6월 13일 시작되었고 루실라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돌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솔란지의 사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살해 동기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루실라가 솔란지를 살해했다는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7월 12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법원은 루실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고 2013년 2월 26일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다시 한번 루실라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2년 1월 끝나고 말았고 향후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론적으로 범인은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당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던 루실라는 아르헨티나 언론을 통해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솔란지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신과 가족들은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자신 이외의 다른 용의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찰의 무능함으로 인해 솔란지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절친을 잃은 자신도 여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 서한 이후 언론은 루실라의 근황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으며 결혼 후 자녀를 두고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기자들과 경찰은
여전히 루실라가 범인이라고 믿고 있으며 증거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 어느 날 장애가 있던 폴레트는 부모님과 사는 고급 아파트에서 사라지면서 멕시코 전역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폴레트가 실종된 지 일주일 후 그녀의 부모님과 유모가 체포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폴레트는 2005년 7월 20일 멕시코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녀는 멕시코시티의 후익스킬루칸 지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7살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족에게는 두 유모인 에리카와 마사가 있었고 두 사람은 자매였으며 7년 동안 그 집에서 거주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폴레트의 아버지인 마우리시오는 사건 당시 38세로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멕시코주 주지사 등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어머니인 리제트는 사건 당시 34세로 변호사였으며 모피 사업을 운영하는 레바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에 이르렀었습니다. 리제트에게 애인이 있었고 마우리시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사진으로 보기에 폴레트는 평범한 아이처럼 보이지만 선천적 신체 장애와 언어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4살이 된 폴레트는 여전히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말도 거의 하지 못해 엄마라는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유모는 폴레트의 일상생활을 돌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 부부는 따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리제트는 친구 한 명과 함께 로스카보스라는 관광 휴양지로 휴가를 떠났고 마우리시오는 두 딸을 데리고 브라보 밸리로 떠나 그곳에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2010년 3월 21일 일요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제트는 이후 경찰에게 두 딸을 잠옷으로 갈아입힌 뒤 이불을 덮어주었고 잘 자라고 말한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두 유모는 평소처럼 큰딸을 깨워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오전 8시 마사는 폴레트를 깨우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향했고 놀랍게도 폴레트의 침대에서 폴레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사는 서둘러 폴레트의 부모님과 큰딸의 침실로 향했지만 여전히 폴레트를 찾을 수 없었죠. 이후 유모들은 집안 어디에서도 폴레트를 찾을 수 없었고 직장을 떠난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폴레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폴레트의 실종에 혼란스러웠고 당혹스러웠습니다. 폴레트는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폴레트가 어젯밤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으로 판단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부부는 90평이 넘는 복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경찰은 아파트 곳곳을 수색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폴레트 방에 있는 물건들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사라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현관문과 창문 등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부부는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누구도 개가 짖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CCTV에서 수상한 인물이나 누군가 폴레트를 데려가는 모습도 포착되지 않았죠. 걷지도 못하는 4살 소녀가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증발해버렸고 곧 이 소식은 멕시코 주요 언론사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단 한 건의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리제트는 친구들에게 외계인이 폴레트를 납치한 게 틀림없다며 무심코 말했었죠. 치안이 좋지 않은 멕시코의 가난한 지역에서는 아동 실종이 흔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유한 동네에서 폴레트가 실종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법무장관인 알베르토가 직접 폴레트를 찾기 위해 나섰기 때문입니다. 폴레트가 실종된 날 유모는 폴레트의 침실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탐지견 2마리를 데리고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서 폴레트를 찾기 위해 추적을 이어나갔습니다. 폴레트가 사라진 후 처음 이틀 동안 그 아파트는 사람들로 붐볐고 언론사와 경찰 그리고 부부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현장을 방문했었죠. 이때 리제트의 절친으로 알려진 아만다는 이틀 동안 폴레트의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납치범의 전화가 없자 폴레트를 찾기 위해 대형 광고판과 잡지, TV와 인터넷 등으로 폴레트를 찾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제트는 TV를 통해 딸을 무사히 돌려준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납치범의 전화가 없고 누군가 아파트에 침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부부와 유모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경찰은 비밀리에 아파트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게 되었죠. 곧 경찰은 리제트와 큰딸 사이에 대화를 입수하게 됩니다. 리제트는 큰딸에게 동생이 없어져 걱정된다고 말하면 그만이고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라며 당부했죠. 큰딸은 왜요? 라고 물었고 여기에 대해 리제트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폴레트를 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TV에 방영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은 리제트가 큰딸에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리제트는 녹취록이 편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경찰이 부부의 대화도 녹음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마우리시오가 리제트에게 진정해, 괜찮아질 거야, 증거가 없잖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부부의 녹취록을 끝내 공개하지 않아 실제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리제트는 카메라 앞에서 아이를 잃은 절박함이 없었고 오히려 차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제트를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죠. 폴레트가 사라진 지 일주일 후인 3월 29일, 경찰은 부부와 두 유모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들 모두를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그들 각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폴레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 수사관 3명은 폴레트의 방으로 돌아와 현장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언가 썩은 것 같은 습하고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침대 끝에서 침대 커버를 젖히게 되었고 그곳에는 큼지막한 갈색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은 부패한 시신의 혈액과 체액의 혼합물이었죠. 이어 폴레트가 발견되었고 소녀는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에 끼어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폴레트는 자신의 손가락을 입에 넣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폴레트의 사망 시각을 3월 28일로 보았습니다. 폴레트는 3월 22일 실종됐었죠. 따라서 경찰은 즉시 리제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의심할 여지 없이 살인사건이라고 밝혔고 리제트 외에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곧바르게 반전됐고 법의관은 폴레트의 사망 시각이 3월 22일부터 26일 사이라며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폴레트의 사망 원인은 가슴 및 복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고 체내에서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타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따라서 법의관은 사고사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에 거의 모든 대중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폴레트가 실종된 날 유모는 폴레트의 침대를 정리했고 폴레트의 실종 3일 후 리제트는 폴레트의 침대 위에 앉아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또한 리제트의 친구 아만다는 폴레트의 침대에서 이틀 동안 잤으며 수많은 경찰관들과 탐지견 2마리가 폴레트의 방을 드나들었지만 그 누구도 폴레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폴레트의 실종 며칠 후 리제트는 기자들에게 폴레트의 잠옷 세트와 스티커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폴레트는 그 잠옷을 입고 있었죠. 만약 그 잠옷이 같은 잠옷이라면 인터뷰 이후 리제트가 폴레트에게 그 잠옷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 리제트는 그 잠옷이 큰딸의 것이며 똑같은 잠옷을 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리제트의 해명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부부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두 유모도 사고사라고 믿지 않았죠. 유모는 폴레트의 시신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면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이고 처음 폴레트가 사라졌을 때 마우리시오는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마셨으며 리제트는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모는 폴레트의 부모 중 누군가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 부부가 부유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폴레트를 치료해야 했기에 집안 상황이 어려워져 폴레트를 살해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부부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고 딸의 치료비를 지불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구입한 매트리스는 침대 프레임보다 10에서 15cm 짧았기 때문에 폴레트가 그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폴레트와 비슷한 체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쉽게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탐지견이 폴레트의 방으로 달려가 침대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폴레트의 침대에서 폴레트의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죠. 실종 당일 유모는 폴레트의 침대를 정리했는데 머리맡 부분에서 침대 커버를 위쪽으로 잡아당겼을 뿐 침대 밑쪽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제트의 친구 아만다는 폴레트의 침대에서 잤을 때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폴레트가 발견된 후 리제트와 절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제트는 방송에서 잠옷을 보여주었는데 만약 그녀가 범인이라면 방송에서 그 잠옷을 보여줄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폴레트의 침대에는 다양한 담요가 덮여져 있었고 전문가들은 이 모든 담요들이 악취를 막아준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발견 당시 폴레트는 손가락 2개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폴레트는 항상 손을 빠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폴레트가 두려움이나 저항 없이 질식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사라고 믿지 않아 결국 미국 FBI와 멕시코 다른 지역 수사기관이 각각 조사하게 되었고 그들의 결론은 모두 사고사였습니다. 폴레트의 부모와 2명의 유모는 4월 4일 석방되었고 4월 6일 폴레트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지만 아버지 쪽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법무장관은 5월이 되자 결국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곧 이혼하게 되었고 리제트가 큰딸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멕시코는 엄청난 빈부격차와 심각한 사법부패로 인해 권력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고 여전히 일부 대중은 폴레트의 부모나 그들 중 한 명이 증거를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려 10일 동안 그 누구도 폴레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4년 2월 14일) 생인 암바르는 칠레의 빌라 알레마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암바르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암바르의 어머니인 데니스는 암바르가 태어나기 전부터 후안이라는 남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었죠. 이후 데니스는 후안과 2명의 자녀를 낳았고 따라서 암바르는 2명의 이복동생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한 아이는 고작 4개월 만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죽음 이후 데니스는 우울증에 빠졌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암바르와 그녀의 이복동생을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데니스는 아이들의 방치로 양육권을 잃었고 암바르는 어린 나이에 보호시설로 보내져야 했었죠. 데니스와 후안은 끊임없는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했었고 2009년이 되어서야 그들은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2013년 법원은 데니스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데니스는 다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바르가 자라면서 어머니와 관계는 껄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모녀는 끊임없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는 자신이 암바르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따라서 암바르가 자신에게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여기에 대해 암바르는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데니스는 또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그는 집주인인 마누엘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누엘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암바르가 샤워하고 있을 때 욕실 창문을 통해 몰래 훔쳐보곤 했었죠. 암바르는 마누엘이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이 없을 때 샤워하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을 뿐이었죠. 그 이상으로 데니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마누엘을 만나는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누엘도 암바르를 훔쳐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죠.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암바르는 괴로웠을 것이고 어려움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암바르는 친구들 앞에서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암바르는 매우 사교적이고 친절한 친구일 뿐이었죠. 2019년 말, 데니스는 다음 남자친구인 휴고를 만나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동거까지 하게 되었죠. 어느 날 암바르는 친구에게 엄마의 새 남자친구인 휴고에 대해 말했고, 궁금했던 두 사람은 휴고라는 이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고는 1965년 3월 28일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기공이었고 어머니는 가정부였습니다. 휴고의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았으며 휴고는 8살 때 아버지의 지시로 시장에서 과일과 채소를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무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동안 조부모님의 집에서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휴고는 고작 13살 때 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15살 때 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휴고는 친구와 함께 아르헨티나에서 머물렀고 18살 때 칠레로 돌아와 훔친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으며 약 유통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5월 27일 휴고는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고 출소 후 그는 한 여성을 만나 아이까지 낳았지만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1989년 9건의 강도, 4건의 절도 등으로 휴고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휴고는 교도소에서 약을 할 수 없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그는 종종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송 중에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었죠. 1995년 그는 가석방 허가를 받아 출소했으나 그러나 8개월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1999년에 형기를 마치고 그는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이번에 휴고는 자신의 과거를 잊고 카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생긴 그는 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느 날 휴고는 요가 수업에서 유치원 교사인 베로니카를 만났습니다. 베로니카에게는 아들 에우제니오가 있었죠. 교제를 시작한 후 휴고는 베로니카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처음에 베로니카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점차 휴고는 베로니카에게 무력을 행사했고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2005년 1월 8일 휴고는 베로니카에게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그전에도 휴고는 한 번도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베로니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베로니카는 휴고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그 말을 들은 휴고는 화가 치밀어 올라 야구방망이로 베로니카를 가격한 후 목을 졸라 결국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난 에우제니오는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휴고는 에우제니오마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휴고는 드럼통에 베로니카와 에우제니오를 넣어 밀봉한 후 집을 샅샅이 뒤져 베로니카의 돈을 찾아낸 뒤 며칠 동안 그 돈을 유흥으로 탕진하고 말았죠.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드럼통에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던 휴고는 결국 땅을 판 후 드럼통을 묻었습니다. 베로니카의 오빠는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휴고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 휴고는 베로니카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어디론가 떠났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베로니카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1월 26일 이웃들은 불쾌한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마당을 파헤쳐 드럼통과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경찰에 체포된 휴고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휴고의 친딸은 아버지에게 연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휴고의 범행은 뉴스를 통해 전해지게 되었고 그는 드럼통 사이코패스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재판은 2005년 11월에 열렸고 휴고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4월 29일 휴고는 가석방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원회 측은 휴고가 꾸준히 모범수로 지냈다는 이유로 결국 휴고는 788명의 다른 죄수자들과 함께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출소 이후 휴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일용직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은 전단지를 붙여
휴고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었죠. 또한 주민들은 아이들을 함부로 밖에서 놀지 못하게 했으며 시장조차도 경찰 병력을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휴고에 대한 주민들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누그러들었습니다. 안바르는 휴고에 대해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고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안바르는 어머니에게 휴고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러나 데니스는 자신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고 결국 또다시 모녀는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는 휴고와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고 결국 안바르는 아파트 관리자에게 편지를 써서 휴고에 대해 설명했고 그를 추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안바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휴고에 대해 설명했죠. 그렇게 주민들도 휴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주민들은 휴고에게 당장 이곳에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데니스는 아들을 데리고 휴고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데니스는 아직 청소년인 안바르를 혼자 아파트에 남겨두었고 소수의 금액을 건네주며 혼자 살게 함으로써 그녀를 처벌했습니다. 일주일 후 안바르는 아파트를 떠나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바르는 친구들의 집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없었고 휴고와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결국 안바르는 이모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안바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선생님은 안바르의 상황을 알게 된 후 데니스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가져보려 했지만 그러나 데니스는 선생님에게 공격적이었고 면담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안바르가 유일하게 어머니를 만나는 날은 생활비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안바르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으려 휴고의 집에 갈 때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만 두드렸고 데니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바르에게 돈을 건네준 후 문을 닫았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안바르는 이모에게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 휴고의 집으로 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안바르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모는 안바르가 걱정돼 데니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데니스는 딸의 실종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에도 안바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모는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죠. 경찰은 안바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데니스는 딸이 가출했을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수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이 안바르를 찾고 있을 때 데니스는 현관에서 휴고와 함께 맥주를 마시기도 했었죠. 탐문을 이어가던 경찰은 한 주민으로부터 실종 당일 안바르가 휴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휴고의 집 주변 CCTV를 회수했고 안바르는 휴고의 집에 들어갔지만 집에서 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7월 31일 이웃들도 이제 휴고를 의심하게 되었고 많은 이웃들이 휴고의 집으로 향해 그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휴고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당당하게 수색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서 수색해 보라고 알렸습니다. 안바르의 시신이 2일 동안 자신의 집에 있다면 부패 냄새가 날 것이니 누구든 들어와서 수색하라며 자신 있게 말했죠. 그러나 이 발언은 휴고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직까지 안바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8월 3일 경찰은 휴고의 집을 수색했고 인체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혈흔이 묻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옷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실로 보냈지만 분석 결과 데니스의 혈흔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날 휴고는 데니스의 아들을 친척에게 맡긴 후 데니스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8월 6일 한 캠핑장에서 두 사람을 찾아냈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었죠.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한 후 각각 신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니스는 순순히 자백했고 휴고가 안바르를 살해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휴고가 자신과 아들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위협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이며 휴고가 자신을 데리고 도주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는 휴고가 거실 바닥을 해체한 후 그 밑에 구덩이를 파고
암바르를 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데니스 또한 피해자로 보았고 중요한 증인이라고 판단해 결국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휴고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경찰은 휴고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그가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범행 수법과 부패 냄새를 은폐하는 것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휴고의 배낭 안에서 각종 흉기를 구입한 영수증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데니스의 증언에 따라 휴고의 집으로 향한 뒤 거실 바닥을 부수고 그 밑에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내기 시작하자 비닐봉지가 발견되었고 봉지 안에는 여러 조각으로 절단된 암바르의 유해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둔기에 의한 부상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심지어 폭행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데니스를 풀어주고 그녀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론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았던 데니스가 딸이 발견된 후에도 슬퍼하거나 애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니스는 증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경찰은 그녀를 공범으로 판단해 다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데니스가 다시 체포되기 전 휴고와 데니스의 전체 전화 기록과 주변 모든 CCTV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데니스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음을 알아낼 수 있었죠. 데니스에게 암바르는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걸림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데니스는 생활비를 받아가라며 암바르를 휴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암바르가 도착하기 전 암바르의 이복 동생이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하도록 데니스는 아들에게 학교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라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암바르가 도착하자 데니스는 평소와 다르게 암바르를 집에 들어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암바르는 들어가기 싫었지만 데니스의 고집으로 결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데니스와 휴고가 암바르를 공격했고 잠시 후 휴고가 암바르에게 몹쓸 짓도 이어갔습니다. 곧 두 사람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는데 심부름을 보냈던 데니스의 아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집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데니스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즉시 밖으로 달려나가 이전에 살았던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휴고는 암바르를 15조각으로 나누기 시작했고 데니스는 아들을 데리고 아파트로 가는 모습이 역시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역에 있는 동안 데니스는 휴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휴고 사랑해.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래. 데니스는 아들을 아파트로 데려갔고 아들은 그날 아파트에서 혼자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데니스는 휴고와 함께 거실 나무 마루판을 제거했고 구덩이를 판 후 결국 암바르를 묻었습니다. 데니스는 암바르의 휴대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태우기도 했었죠. 두 사람은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이웃들이 찾아와 그들을 의심했고 결국 두려웠던 두 사람은 도주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데니스와 휴고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당시 전염병으로 인해 재판은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데니스와 휴고 두 사람 모두 40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면서 마누엘의 만행도 밝혀지게 되었고 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야동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누엘의 휴대폰에서 암바르를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마누엘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